저희가 일부 마지막 부분에 그 여러 사설 교육기관들의 그 차이에 대해서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제가 하나 놓치고 간 질문이 있어서 추가로 그 얘기 짧게 할게요. 요즘에 그러면은 이제 그 1세대 교육기관을 이제 정리하시고 요즘의 경향을 보셨을 때 이런 교육기관들이 조금 이렇게 바뀐다면 더 좋겠다, 개선되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힐스가 해산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교육비 문제. 사실 상당한 부담스러운 액수거든요. 뭐 커리큘럼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것을 이제 사설 교육이 이제 감당을 하는 거죠. 네. 이 공교육, 제도교육 이런 데에서 이제 예술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림책이 그렇게 공식적인 예술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현실 아직까지도 그래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공교육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흡수가 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설 교육기관이나 뭐 이런 사적인 움직임을 지원하고 뭐 육성하고 이런 데는 한계가 있고 네네. 그런 공적 토대 위에서 자연스럽게 풍부해져야 되는 문제인데 그러려면은 이제 어떤 예술이든 그 예술을 하는 작가들의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이 돼야 되겠죠. 물론 예술 작업을 하는 일이 풍요롭게 살 확률은 굉장히 낮은 분야예요. 그죠? 그런 것들은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은 보장이 돼야죠. 그 위에서 남들이 좀 더 많이 벌어서 느끼는 그런 만족감, 풍성함 이런 것들을 뭐 어떤 사회적인 존경이라든지 또 내가 보람 있는 일을 한다라는 자부심 이런 걸로 채워가는 그런 정도는 될 수 있을 만큼 그런 정도의 이제 예술가들에 대한 그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받는 그런 정책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부를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모든 일들이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세상을 어떻게 바꿔 나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림책 발전을 위해서도.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어요. 너무 사적인 어떤 교육기관을 통해서 작가군이 형성되는 것을 너무 당연시하지 말자. 그쵸. 이런 네. 이야기로 저희가 기억을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2부 순서에서는 그 김장성 작가님이자 이제 대표님이신 선생님이 운영하고 계신 그림책 전문 출판사가 있어요. 이야기꽃이라는 출판사인데요. 여기에 출판 목록을 보면 이건 저의 개인적인 판단에서 기획된 거긴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야기꽃 출판 목록을 봤을 때 한국 그림책의 어떤 경향을 대표하는 부분이 있다고 느껴서 이야기꽃의 출판 목록들을 조금 언급해가면서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발견한 특징이 뭐냐면 사회의 어둡고 부조리한 부분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려보면 유리 작가님이 만드신 돼지 이야기는 이게 구제역 파동 당시에 생매장을 당했던 돼지 입장에서 그 과정을 되게 너무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 담담하게 얘기하고 있어서 오히려 더 충격으로 다가오고 그 뉴스에서 한 컷짜리 그 영상으로 봤던 그냥 돼지들이 우르르 쏟아지는 그 장면의 함의가 뭔지 저희가 좀 더 생각하게 만드는 저한테 되게 충격적인 작품이었어요. 이게 뭐 그림책이 아이들용이기만 하진 않지만 주요 독자가 어린이기 때문에 그림책에서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구나라는 충격으로 다가왔던 작품이었고요. 그리고 조원희 작가님이 만드신 이빨 사냥꾼도 이제 인간이 동물에게 가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자리를 역전시켜서 그걸 또 다뤘던 작품이고요. 그리고 전주영 작가님의 노란 달이 뜰 거야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세월호에 희생된 분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또 기리기 위해서 만든 작품이에요. 그리고 문인혜 작가님의 선아라는 책은 취업 준비생들의 이야기예요. 지금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리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내가 딱히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밀려나서 나 정말 살고 싶다, 어딘가에서 좀 안전하게 살고 싶다라는 이 청년 세대의 박탈감 같은 거를
그려낸 책이에요. 그리고 나의 둔촌 아파트는 이 부동산 재개발 열풍으로 인해서 내가 기억하는, 추억하는 그런 공간들이, 유년기의 공간들이 그냥 속절없이 와르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아픔 같은 것이 또 담겨있는 책이고요. 그리고 그 김장수 작가님이 글을 쓰셨고 우영 작가님이 그림을 그리신 하늘에 라는 책은 이것도 역시나 이제 시사 뉴스에서 한 컷짜리로 싹 지나가는 그런 장면일 거예요. 어떤 노동자가 고공 농성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 저희가 종종 듣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 어떤 감정을 품기 힘들었던 사람들한테 이 어린이의 시선으로 저 사람은 왜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을 저 하늘에 있는 걸까라는 이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게 하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주거 문제로 갈등이 또 있죠. 뭐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몇 동은 임대 아파트니까 저 동 애들이랑 놀지 말아라. 뭐 저 동 애들은 놀이터에도 들어오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이 구분 지으려는 사람들의 그런 경향 같은 게 보도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룬 조원희 작가님의 우리 집은. 그러니까 요렇게만 봐도 거의 이게 시사 뉴스인가? 그림책 목록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여러 가지 이야기에 외면하지 않는다는 게 되게 큰 특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까지 제가 한번 정리해보고 작가님 얘기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또 두 번째 이야기꽃 출판 목록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국 그림책의 특징이 자연이 들려주는 지혜, 삶의 지혜나 태도를 굉장히 아름답고 시적으로 옮기는 작품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작가님이 라가치상을 수상하셨던, 그리고 오현경 작가님이 그림을 그리셨던 민들레는 민들레.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 있던,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던 나는 민들레고 계속 민들레일 거야 라고 담담하게 민들레가 화자가 돼서 읊는데 이거 읽고 눈물 쏟으신 분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이 작품을 통해서 그림책 애호가가 돼야겠다라고 결심하신 분도 진짜 많고요. 그리고 또 김장선 작가님이 글을 쓰셨고 유리 작가님, 아까 그 돼지 이야기의 그 작가이시기도 한 유리 작가님이 수박이 먹고 싶으면 이라는 또 책을 함께 작업하셨어요. 이거는 그냥 외적으로 보자면 수박을 먹고 싶으면 씨앗을 심어서 열심히 길러서 먹어 이거예요. 줄거리는 되게 무식하게 요약하자면. 그런데 그 과정 하나하나, 농부가 밟아가는 과정 하나하나의 행위를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리는데 그냥 그것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시간을 가지고 그 행위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 되게 놀라운 책이었어요. 그리고 또 김장성 작가님이 글을 쓰시고, 이건 다 작가님이 글을 쓰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정유정 작가님이 그림을 그리셨는데 겨울나무라는 책도 이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겨울나무를 통해서 또 배울 수 있는 삶의 통찰이 있더라고요. 무언가를 잃었을 때 우리가 알게 되는 삶의 지혜가 또 있잖아요. 그런 거를 또 굉장히 아름답게 그려낸 책이에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일단 두 가지 큰 경향성이 보였는데요. 이 두 개다가 제 눈에 보기에는 뭐랄까요, 쉽게 독자들을 끌어들이기 어려운 이게 뭐랄까, 그러니까 어린이한테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 피곤에 쩌든 우리 같은 너무 일상이 힘들고 버거운 어른 독자를 끌어들이기도 쉽지 않은, 한마디로 쉽지 않은 책인 것 같아요. 둘 다. 그래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니까 자꾸 이런 걸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그 사유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조금 독자가 그냥 한 방에 매혹되기는 어려운 그림책을 만들 때 유의하거나 유념하시는 부분이 또 뭐가 있는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욕을 먹은 것 같은데요. 독자가 한 방에 유혹되지 못하는 책을 만들고 있는 너. 그러네요. 뭐 지속적으로 얘기하지만 이제 저는 그림책을 앞만 들여다봐도 이것은 예술 형식이고
그래서 이제 예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뭐 기본적으로 이제 예술론 중에서 이건 이제 마르크스 레닌주의 예술론인데, 네네. 근데 아주 객관적인 정말 사실 그대로의 예술에 대한 정의예요. 그냥 예술은 세상을 반영하고 변형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술가가 이 사회에 살고 있고 그의 경험이 있고 식견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대단한 상상이라고 하더라도 하늘에서 툭 떨어진 건 없거든요. 전부 어떤 상상의 재료들이 현실 속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현실을 반영하고 변형하는 것이 예술인데, 이제 무엇을 반영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변형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이제 예술의 좀 큰 숙제죠. 이제 변형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미적 변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주제든 아름답게 미적으로 변형을 했을 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독자들이 이거 뭐지 하고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현실을 반영하고 변형하는 것이 예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곡비라는 개념이 있어요. 곡비. 곡비. 예. 이게 울곡자, 네. 통곡할 때. 네네. 예. 그 입구자 4개의 가운데 개견자 들어있는. 이제 울곡자의 비는 이제 여자 노예 비자예요. 노비할 때. 예. 옛날에 사대부들 집안에서 이제 초상이 나면 네. 대신 곡을 해주는 노비를 이르는 날이에요. 대신 울어주는 존재인 거죠. 예술가는 곡비, 이거는 이제 시인은 곡비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네. 시인을 예술가로 대체를 하면 예술가는 곡비인 거죠. 그러니까 사이에서 예술은 이제 사이에 있는 것인데, 그 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미적인 어떤 것과 현실의 사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표현하는 보여주고자 하는 그것과 독자라든지 청중이라든지 관람자와의 사이이기도 하고, 그 사이에서 이제 대신 울어주는 존재가 곡비인 거고, 그것이 예술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곡비가 할 수 있는 일, 또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대신 울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아프니까 우는 거잖아요. 근데 울지 못해.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아픈 사람들 또는 아픔을 주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구조라든지 현상들, 이런 것들을 대신 지적해주고 대신 울어주고, 그렇게 해서 그 공감을 확산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잖아요. 막 울음도 전염되잖아요. 누가 막 울면 맞아요. 옆에서 같이 울고. 그러니까 누가 아픈데 온 세상이 좀 같이 울어주자. 네. 이제 말하자면 여기 사회 문제를 다룬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라고 뭐 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예술이 해야 되는 일이고, 그림책이 어린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그림책 중에 어린이를 위한 것도 있고, 어른을 위한 것도 있고, 결론적으로 그림책은 그냥 예술 형식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만인의 예술 형식이지만, 어린이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어린이를 어떤 주제는 좀 얘네들 잘 안 보여줘야 좋겠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사실 저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봐요. 다시마 세이조 선생이 그런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린이의 세계가 무슨 아름다운 꽃밭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꽃밭에 들어가서 꽃을 발로 밟아주고 싶다. 꽃밭이 네. 아니라는 거죠. 네, 네, 동심의 꽃밭이라는 건 굉장히 허무라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 어린이들도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존재고, 어린이들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돼지 구역세 다 봤고. 그쵸, 네. 맞아요. 누가 의붓자식을 패갖고 죽인 것도 다 보고 있고, 다들 보고 듣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같이 살아가고 있는 다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 존재들한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해서 걔네들이 거기 노출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것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한테
얘들아 이 문제가 있지, 너도 봤지. 근데 이거를 애들 우리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어른들의 역할이라는 거죠.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돼지 이야기 같은 경우도 힐스에서 그것을 이제 졸업 전시를 했을 때 많은 출판사들이 와서 보고 갔지만 그 앞에서 전부 다 감탄을 해요. 그림이 와, 일단은 너무 네. 훌륭해요, 정말. 감탄을 네. 하는데 이거 출판을 합시다라고 제안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전부 이걸 누가 사서 볼까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야기꽃 출판사를 만든 이유도 이제 그 이유예요. 그림책 창작론을 강의를 하는데 말하자면 내가 생각하는 그림책이란 이런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만든 작품을 내가 출판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럼 완전히 그거는 무산되는 거잖아요. 네네. 말하자면 이제 교행 일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남들이 안 하면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작품을 이제 첫 작품으로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한 거죠. 네네. 네. 그런 배경이 있고 어떻든 그 사이에서 우러주는 존재 그리고 세상을 반영하고 변형하는 것으로서의 예술을 하는 그런 작업자들로서 이 세계와 나, 어른과 아이, 또 뭐 남성과 여성, 계층과 계층, 예술과 사회 뭐 이런 그런 그 사이에서의 우러주고 매개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말하자면 이제 사회적 담론이라고 하는 이야기꽃을 피우게 만드는 뭐 그런 것을 그림책 만드는 사람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포트폴리오가 나오게 되는 거였겠죠. 요거는 제가 사전 질문지에 없는 즉흥적인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은데요. 그 아까 자연이 들려주는 삶의 지혜를 시적으로 아름답게 옮긴다라는 경향에 이제 해당되는 작품들이 다 작가님이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뭐랄까 머리가 복잡할 때 실제로 자연으로부터 뭔가 어떤 돌파구 같은 것을 얻는 분이실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뭐 제가 그 시를 쓰는 문학 청년이었고, 네. 그래서 어떤 시라고 하는 이제 배경이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어떤 창작물이 나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경로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내가 시를 써야지 또는 소설을 써야지 그러면서 어떤 것에 대한 시를 써야지 어떤 것에 대한 소설을 써야지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살면서 경험이라든지 보고 듣고 느낀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가슴에 뭔가 쌓여가잖아요. 표현하고 싶은 것 또는 내지르고 싶은 것 설명하고 싶은 것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쌓여 있을 때 어떤 자극이 탁 건드려주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쌓일 때 톡 튀어나오는 거죠. 네. 근데 그 자극을 받으려면은 평소에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이제 그러니까 아이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든지 새롭게 보는 거죠. 반면에 어른들은 자기들이 다 경험한 거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냥 뒤에 지나가 버리죠. 민들레는 민들레에서 네. 그 자유로의 그 중앙분리대 거기에 피어 있는 민들레 이제 이런 것들이 예사롭지 않게 보이는 순간이 있어요. 네. 그런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도 뭐 하도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그런 쪽에 어떤 관심이 가 있다든가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든가 하는 순간에는 그것이 눈에 확 들어오고 그때 쌓여있던 것들을 톡 건드려준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민들레는 민들레가 나오게 이제 된 거고. 그렇군요. 네. 그때 그러면 작가님 마음속에 뭔가 쌓여있는 게 그렇죠. 있으셨군요. 네. 그리고 요 다음으로 짚어볼 세 번째 경향이 아마 이게 그 작가님께서 힐스의 선생님이셨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힐스 출신의 그 작가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학생들을 계속 키워냈는데 그 학생들이 기존의 출판 시스템 안에서 작품을 못 내는 것에 이제 한탄을 하셔가지고 그림책 이야기꽃을 내셨잖아요. 그거랑 연결된 얘기 같기는 한데 이야기꽃이 발굴한 좋은 작가가 되게 많다는 점도 특징이에요. 몇 분만 예를 들어보면
수영장하고 문,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마지막 섬을 그리신 이지연 작가님도 그렇고요. 나 때문에 비밀이야 이까지 것 등을 그리신 이 박현주 작가님, 그리고 노를 든 신부를 그리신 오소리 작가님 등이 이 이야기 꽃을 통해서 작가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분들처럼 보였거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이 여러 신진 작가와 지망생들을 그렇게 많이 보셨을 텐데 좋은 작가를 혹시 발굴하는 요령이 있으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겠지만 아까 제가 정명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발굴이라는 말도 좀 안 썼으면 좋겠는 말이거든요. 네. 같이 만들어가는 거죠. 발굴이라기보다는 이제 마당이 펼쳐지고 그러면 이제 그 마당에 이제 그 마당에서 놀고 싶은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뜻이 맞고 또 지향하는 바의 어떤 수준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로서 신명나게 잘 노는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노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저로서는 뭐 힐스라든지 또는 시립대학교 디자인 전문대학원이라든지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는 그런 마당들이 상당히 저한테 좋은 마당이었고 그런 좋은 작가들을 만나는 그런 마당에 있었고 그런 마당을 깔아준 이제 선배 작가들 또는 교육자들이 있었고 뭐 그런 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워크숍 같은 것들을 이제 좀 간간히 하고 그러는데 정말 진정성 있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작가 지망생들이 꽤 많아요. 네. 네.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저는 뭐 제가 바라보는 지점을 같이 바라보는 작가들 그분들이랑 연대하는 거고 네. 그런 거죠. 뭐 무슨 발굴에 무슨 뭐 이런 이 요령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거는 전혀 아니고 네. 지금 보고 계시는 네. 이것이 이 돼지 이야기하고 수영장 출간 기념 전시거든요. 이 말씀드렸던 이제 돼지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꽃 출판사를 만들게 된 계기였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죠. 거기에 교행일치라고 쓰여 있는데 네. 가르침과 행동, 원행 뭐 이런 것들을 좀 일치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렇게 해야 뭐 교육이라고 하면 좀 거창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뭐랄까 의미를 거둔다 그럴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 기념하는 전시회를 했었어요 그때. 또 제가 보았던 그 이야기꽃 출판 목록에서 본 한국 그림책의 어떤 경향성이 소박한 모습 그대로를 긍정하려고 하는 목소리가 되게 많다는 점이었어요. 요거는 이제 민들레도 당연히 그런 이야기로 볼 수 있고요. 또 대표적으로 생각했던 게 박현주 작가님의 이까짓 거. 이게, 그러니까 남들은 우산을 가졌는데 나만 우산을 갖지 못한 내 자신을 맞닥뜨린 아이잖아요. 그 아이가 그냥 그 상태를 긍정하게 되는 내면의 변화 과정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그린 또 책이에요. 겨울나무도 마찬가지죠. 되게 화려하게 열매나 잎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 자신, 나무로서의 나 자신을 긍정하는 이야기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희선 작가님의 막두는 이 자갈치 시장에서 6.25 전쟁 이후에 피난민으로 자갈치 시장에 정착한 할머니가 굉장히 억척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데, 그러니까 그냥 보통 사람의 시선에서는 되게 갖지 못한 사람으로 볼 수 있으나 막두가 갖고 있는 그 생명력, 이 억척스럽다고 우리가 치부할 수 없는 어떤 삶에 대한 엄청난 에너지, 이런 것들을 또 잘 그려낸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노를 든 신부, 오소리 작가님의 노를 든 신부는 모두가 노를 2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세상에서 노를 1개만 가진, 그래서 자기 짝을 못 찾고 있다고 보여지는 이야기 초반에는 그런 신부가 그냥 노 하나만 들고도 엄청 멋있게 짝 없이도 잘 살거든? 이런 거를 또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요건 이제 이야기꽃 출판사에서 출간한 대표적인 타이틀 몇 개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한국 그림책 전반에서 이렇게 뭔가 갖지 못한 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그대로도 가치롭고 의미 있다. 우리 그 자체도 인정해주자라고 이야기하는 책들이 꽤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첫 번째, 작가님은 왜 이런 이야기에 끌리십니까? 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저는 이거 한국 그림책의 대표적인 경향으로 보거든요. 다른 영미 그림책에서 보기 힘든 주제의식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요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 질문을 동시에 드립니다. 네. 일단 좀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아는 한 이 그림책 편집자들, 기획자들, 작가들 이 사람들 중에 입에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군요. 저 역시 뭐 흑수저 중에 흑수저고 뭐 아마 제가 보내드린 자료 같은 것들 보면 네,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산동네에 이제 철거된 재개발을 하려고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산동네에서 주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달동네라고 부르는. 그리고 학교 갔다 오니까 집이 철거되어 있는 경험도 2번 했어요. 학교 다시 집이 없어졌어. 무허가 판잣집이니까. 근데 이제 뭐 이거는 좀 심하게 흑수저인 경우인 거고, 대부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있지는 않아요. 네. 그거는 이제 우리의 출신에 감사를 드려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술 작업, 뭐 거창하게 예술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이런 작업을 하면서 살게 된 그런 출신 배경들에다가, 그리고 물론 뭐 부자들도 작업을 하겠죠. 그들이 하는 작업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심사가. 근데 무엇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가라는 것이, 우리 다 행복하려고 살잖아요. 근데 저는 행복의 제일 중요한 조건이 자존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존감. 자기 스스로가 존중스럽고 존귀하고 존중할 만한 존재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뭐가 행복하겠어요? 네. 근데 그 자존감은 부와 권력, 뭐 명예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것으로부터 오히려 자유로울 때 자존감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자존감이 형성되는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중요한 문제일 텐데, 뭐 여기 이까짓 것에 나오는 여자아이 같은 경우도 사실 저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자존감을 얻었겠어요. 그죠? 네. 그리고 막두 같은 어르신도 삶의 그런 과정들, 신산난고를 통해서 뭔가 정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존의 존재로 뚝 서게 된 거잖아요. 뭐 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존감이 이제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내가 하고 살아가는 그 행위, 직업이든 뭐 또는 뭐 어떤 활동이든 그런 것을, 그것의 본질이 무언가에 대한 자각, 그걸 이제부터 내가 살고 있는 것의 본질이 뭔지 내가 생각해야 되겠어, 이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경우도 있고, 삶을 통해서 그걸 그냥 무의식적으로 얻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자기 삶이 가치로워지는 거죠. 그냥 예를 들어 가정주부 같은 경우에, 전업주부 같은 경우에, 이거 뭐 하루 종일 치우고 밥하고 어쩌고 해도 뭐 흔적 하나 남지 않고 오히려 더러워진 거 맨날 치우고 뭐 보람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자존감 떨어지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것도 시건방진 남편이라는 녀석이 넌 집에서 놀면서 뭐하니 이따위 소리나 하고 하면
진짜 제 자존감 떨어지고 쥐어받고 싶죠.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인간의 삶을 유지하는데 제일 중요한 음식이라고 하는 거. 음식은 그런 거잖아요. 내 외부에 있는 어떤 물질들이 먹을 수 없는 상태 또는 먹을만 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들이 먹을만한 상태가 되어서 내 몸으로 들어와서 내 몸의 일부를 이루고 나의 활동의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음식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먹을 수 없고 먹을만 하지 않은 것들을 맛있게 먹을만한 것으로 변화시키는 일, 그게 음식 만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먹이는 일, 이게 내가 음식을 만드는 일의 본질이에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뭐 남편이 식권방지게 너 집에서 울면서 뭐하니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뒤통수를 한 대 치면서 까불지 마. 네가 나 아니면 어떻게 일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존감이 생기는 거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변화시키고 미숙한 아이를 성숙하게 변화시키는 일. 이게 그 전업주부들이 하는 일이고, 뭐 다른 어떤 사회적인 활동들 일들도 생각해 보면 뭐 교사들의 일이라든지 책을 만드는 일이라든지 또 뭐 어떤 뭐 산업 현장에서 노동을 하는 일, 이런 것들이 전부 쓸모없는 것들을 쓸모 있게 변화시키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데에서 자존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 하고 싶은 거고, 우리 다 같이 좀 행복하게 살자라고 하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내가 착한 사람 같아 보이는데, 저 혼자 착한 사람은 아니고, 그냥 단지 불합리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불합리한 것을. 합리적으로 살고 싶은 사람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 화면에 나가는 것이 이제, 기소불량 물시여인이라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는 말인데, 이 말을 제가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쯤에 담임 선생님이 들려주시는 말이 콕 꽂혔던 거예요. 콕 꽂혔던 거라서 평생 그냥 이렇게 품고 살아오고 있는 말인데, 네.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것도 역시 논어에서 공자가 한 말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너 하고 싶지 않은 걸 왜 남한테 시켜? 네. 근데 너무 당연한 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키지 않고 살고 인식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이란 말이죠. 그것이 이제 문학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김남주 시인의 시를 보면 시인은 모름지기라는 시가 있는데, 저는 이 시인이라는 말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술가로 고쳐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뭐 그렇게 쓰여 있죠. 공원이나 학교나 교회, 도시 내거리 같은 데서 흔해 빠진 것이 동상이다. 역사를 배우기 시작하거나 이 나이 때까지 왕이라든가 순교자라든가 선비라든가 또 무슨 장군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수염 앞에서, 칼 앞에서, 책 앞에서 가던 길 멈추고 눈을 내리깐 적 없고 고개 들어 우러러 본 적 없다. 그들이 잘나고 못나고 해서가 아니다. 내가 오만해서도 아니다. 시인은 그따위 권위 앞에서 머리를 수그린다거나 허리를 굽혀서는 안 되는 것이다. 모름지기 시인이 다소곳해야 할 것은 삶인 것이다. 파란만장한 삶, 산전수전 다 겪고 이제는 돌아와 마을 여기 같은 데에 늙은 상소리나무로 서 있는 주름살과 상처 자국 투성이의 기구한 삶 앞에서 다소곳하게 서서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비록 도둑놈의 삶일지라도, 그것이 비록 패배한 전사의 삶일지라도. 굉장히 비장한 시인데, 저는 그래요. 저는 작업하는 사람들은 이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끊임없이 이제 부끄럽게 살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런 의식들을 갖고 있지만, 아무튼 최소한 그런 의식은 갖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삶들, 초라한 삶, 뭐 이런 삶들이 좀 더 자존감을 얻고 살아가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자존감, 누구 앞에서도 고개 숙이지 않는 그런 자존감들을 모든 사람들이 좀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맥락들이 나와 있는 책들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제 뒷부분에서 남은 몇 가지 질문은 이제 앞으로 한국 그림책이 어떻게 달라질까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볼 건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렇게 작고 소박한 존재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 긍정을 하는 서사,
이게 제 눈에는 한국 그림책이 유독 많이 보이는 경향 같은데 작가님 보시기에도 그러신가요? 해외 그림책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쵸? 이게 이제 일단은 저는 흔히들 이제 관용어로 쓰는 그런 게 있죠. 외국에서는 이런데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은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말이에요. 이 해외에서는, 외국에서는 이런 말들이. 외국은 우리나라 빼고 한 200개가 있어요. 그 200개에 대한 나라들이 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선진국의 사례를 가지고 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여기 제가 드렸던 자료 중에 여기서 아마 보진 못했을 테지만, 볼로냐 도서전에서 라가치상 그 출품한 나라 수가요, 한 200여 개 되는 중에서 한 5, 60개밖에 안 돼요. 그럼 뭐냐면, 라가치상에 출품할 만큼의 그림책을 만드는 나라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 GNI라고 하는 이제 1인당 국민 총소득 수준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류재수 선생의 백두산 이야기, 그게 나온 88년도에 우리나라 GNI가 한 4,000달러 정도 됐어요. 그 정도 소득 수준은 되어야 뭔가 좀 장르로서의 그림책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네네. 전 세계 나라들 중에 한 5, 60개 미만의 나라들, 그 이외의 나라들은 그 수준이 안 되거든요.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나라들도 우리 같은 그림책이 없어요. 네, 아직은 없어요. 네. 네네. 뭐 아직 나오지 않은 그런 나라들의 경우는 이제 뭐 거론할 수가 없고 아마 이제 네. 보통의 한국 독자들이 많이 노출되는 해외 그쵸. 그림책은 예, 영미권 예. 그림책이죠. 유럽이나 유럽과 영미권. 영미의 그림책들도 우리가 이제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죠. 유럽이나 영미의 그림책들은 어떤데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그거는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들어온 그림책들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그거는 우리나라의 편집자들도 그거 출판사들도 골라서 가지고 오거든요. 골라지지 않은 나머지 굉장히 많은 그림책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거는 엄밀하게 그 현장의 그림책들이 다 봐야만 외국의 그림책들이 어떻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전제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최 선생님이 보신 한국 그림책의 경향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일정하게 있다라고 저는 봐요. 저도 그게 왜 그런가 동의를 하는데. 우리가 없이 살아서 그런가 봐요. 그쵸. 국가적으로. 없이 살아왔고, 굉장히 역동적인 초고속 성장을 겪어왔고, 네. 그러면서 지금 그런 책들을 만드는 세대적으로는 그 세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분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굉장히 특별한 역사적 조건을 갖고 있어요. 지리적인 조건도 그렇고 인문적인 조건도 굉장히 유별나요. 제가 한중일 평화 그림책을 할 때도 느낀 건데, 같은 동아시아인데도 중국하고 우리하고 일본하고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진취적이에요. 굉장히 진취적이에요. 그 어떤 반도라고 하는 지리적 조건, 그리고 중국이라고 하는 뭐 역사 이래 가장 오랜 그렇죠. 시간을 이 세계 최강국으로 군림해왔던. 그러니까. 그리고 잠깐 사그라졌다가 지금 또 중국 굴기하고 있는, 거기에 딱 붙어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호시탐탐 호전적으로 이쪽을 노리는 일본 사이에 있었고, 또 근대에 와서는 또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 초강대국하고 또 남북 분리되어 분단되어 있는 이런 나라 사이에서 권위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또 촛불 들어서 진짜 비폭력으로 이 정권을 무너뜨린 이 기가 막힌 나라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계 유례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진취적이고 굉장히 신명이 있고 굉장히 재능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건 네네. 주관적인 게 객관적으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예술가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질들, 저항의식이라든지 어떤 뭐 공감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각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호주나 뉴질랜드 가서 사는 사람들이 여기는 지루한 천국이고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라고 그러잖아요. 재미있는 지옥에 살다 보면 네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국 그림책을 설명하는 키워드 오늘 하나 나왔어요. 재미있는 지옥이다. 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한국 그림책이 갖고 있는 다이나믹한 그 경향에 대해서는 너무 잘 지금 설명해 주셔가지고 잘 이해가 됐는데, 요즘 그림책들이 다루고 있는 주제나 관심사로 좀 들어가서 보고, 또 그림체 같은 것으로 들어가서 봤을 때, 옛날에는 왜 전통 그림책이 한창 막 뭐랄까, 독자들 사랑 많이 받았었잖아요. 2000년대 중반 정도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요즘에서는 젊은 작가들의 관심사나 그 표현 방법 자체가 한국적인 건 무엇인가 이런 고민 자체를 별로 이제는 안 하는 세대가 도래한 것 같아요. 저희의 윗세대만 하더라도 한국적인 게 뭘까? 그러면 이제 한국적인 기법을 써야 되나? 한국적인 소재를 갖다 써야 되나? 한국인이 꼭 나와야 한국 그림체인가? 뭐 등등의 이런 고민을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요즘 작가들은 그걸로부터 좀 자유로워진 세대 같거든요. 그래서 보여지는 경향이 그냥 그림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한국 작가 것인지 프랑스 작가 것인지 브라질 작가 것인지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진 경향도 보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작가님 뭐 혹시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그래도 느낌은 있어요. 어떤 느낌으로 우리 작가의 느낌은 올까요? 있어요. 알아보는 것도 되게 궁금해요.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작가들이 보이는 경향?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중국, 일본 사람들 이렇게 얼굴 보고 우리나라 사람 알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느껴요. 어떤 그리고 특징이 있나요? 어떤 공통점 같은 게 뭐 있나요? 그거를 꼭 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근데 이제 어째서 그런 변화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좀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뭔가를 이렇게 내세우고 그걸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건 그게 위협받을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문화적으로 좀 약소국의 지위에 있고, 그런데 그것의 가치는 우리가 느끼고 이럴 때는 우리 그래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건 출판하는 사람들이나 작가들이나 마찬가지로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힘이 뭐 BTS가 세졌어. 무슨 빌보드 1, 2위를 밥 먹듯이 하고 무슨 아카데미상을 밥 먹듯이 받고 이런 세상에서 굳이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인식, 그걸 내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인식, 이거 가질 필요 없거든요. 그냥 생긴 대로 하면 돼요. 생긴 대로 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 궁금해요. 알아볼 수 있다. 그냥 그림만 착 펼쳐놓고 봐도 한국 작가가 그린 것 같은 게 느껴진다라는 게, 저는 그 눈이 사실 없어가지고 많은 독자도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일본 가도 한국 사람 보면 못 알아보세요? 외모를 보면 알아볼 수 있죠. 그림을 보고도 알아볼 수 그런 있군요. 느낌이죠, 뭐. 네. 또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몇 가지 질문은 그림책 문화, 지금 향유 문화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해요. 최근에 이제 한국 그림책이 작품 수준도 너무 높고, 그리고 작가분들의 수준도 너무 높고, 다양하고,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의 까다로운 부분부터 되게 신명나는 부분까지 이제 다 다룰 수 있는 그런 장르가 되면서 진짜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자녀 교육하고 상관없이 그림책을 사랑하게 되는 성인 독자도 정말 눈에 띄게 늘고 있는데요. 이런 향후 문화의 변화를 보면서 혹시 갖게 되신 소감이 있을까요? 그림책을 뭐 만드는 사람으로서 어쨌든 그 그림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이니까 만들고 있고, 네네. 그 가치를 누리고 또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러는 분위기가 더 확산돼 가고 있는 게 굉장히 반가운 일이죠. 네. 그런데 이제 늘 부작용 같은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것이 성숙해지기 전까지는. 그래서 어떤 지나치게, 저는 그래요. 뭐 지나치게 그림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좀 무서워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 네. 그냥 담담하게, 네. 차분하게 그냥 가치를 인정하고 이 가치 누리고 그러면 되는데, 너무 이렇게 그림책 하는 것도 좀 조심스럽고요. 이제 흔히들 그런 얘기들을 해요. 옛날과 뭐 90년대, 2000년대에 비교해서 그림책, 흔히 말하는 시장이 뭐 좋아졌느냐 안 좋아졌느냐 뭐 이런 질문들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그림책 문화하고 관련해 갖고 생각을 하자면,
저는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봐요. 뭐냐면 초판을 찍는 부스를 이제 그냥 출판 시장의 측면에서 보면 90년대, 2000년대 이때는 그림책 한번 나오면 한 5,000부는 찍었어요, 기본적으로 초판을. 지금 한 2,000부 정도 찍거든요. 네. 좀 뭐랄까 좀 이름 있는 작가가 좀 재밌는 책을 만들었다면 10,000부까지도 찍었었어요, 초판을. 그랬구나. 네. 지금 2,000부를 찍어도 1년에 다 나가는 책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정도예요. 그런 걸 보고 판이 작아졌다, 어려워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맞아요. 있는데 그런 목소리도 있어요. 네. 그 대신에 엄청나게 다품종으로 나오고 있어요. 다량. 옛날엔 다량 소품종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소량 다품종이죠. 근데 이거는 오히려 예술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책이라고 하는 그 상품의 측면에서 이제 그런 상품으로 보면 더 좋은 변화라고 봐요. 네네네. 본질이에요, 그게. 예술이 뭐 모든 사람들이 라면처럼 다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각자마다 다 정말 좋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기회들, 그런 것들이 많이 열렸다고 보고, 그런 것이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SNS라고 하는 그런 그 문화, 이것들과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열렸다고 보여서, 저 좋게 봐요. 그렇군요. 그리고 네. 어떤 것은 하나의 상품이 또는 하나의 작품이 이런 것들이 싹 휩쓸어 버리는 거는 전 그 작가한테는 좋다고 보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볼 때 별로 좋다고 안 봐요. 걸 수 있겠네요. 맞아요. 저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그림책을 오늘 모이신 분들은 다 그림책이라는 장르에 대한 사랑이 있으셔가지고 기본적으로 다 이 자리에 모이셨을 텐데요. 앞으로 한국 그림책이 좀 더 건강하고 말씀하신 대로 다양성도 더 존중하고 성숙한 생태계가 되기 위해서 당부 말씀 혹시 남기고 싶은 게 있다면 한 말씀 정리 차원에서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뭐 그건 너무 건방진 말인데요. 제가 당부를 어떻게 해요. 그냥 많이 즐겨주세요. 그냥 열심히 즐겨달라. 많이 즐겨주시고 감시자 역할도 해주셔야 돼요. 감시자. 그러니까 네네. 뭔가 좀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담은 작품들이라든지 잘못된 태도를 담은 작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지적하고 충고도 해주셔야 되고 이게 그렇거든요. 사실 어떤 작품이든 어떤 것들은 이렇게 보면 독자가 대상화되는 느낌, 뭔가 가르치려고 그러고 뭔가 교훈을 주려고 하는 그런 작품들, 이거는 독자를 위해서도 안 좋고 작가를 위해서도 안 좋거든요. 그런 것들이라든지 또는 사소한 것이라도 좀 철저하게 검증하지 않은 것들 또는 뭔가 좀 완성도 측면에서 아니란 것들 뭐 이런 것들은 독자들이 계속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네. 뭐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이제 뭐 성숙한 감상의 문화랄까? 우리가 그림책만으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림책도 굉장히 중요한 삶의 일부로서 자리를 잡아가지 않을까. 네네. 와, 오늘 정말 2시간 동안 너무 알찬 얘기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다른 자리에서 들을 수 없는 얘기가 오늘 많았어가지고 더 각별했던 것 같은데요. 긴 시간 동안 들어주신 선생님들 너무 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사이다 작가님, 하수정 작가님하고 같이 뵙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